특별하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 예, 반갑습니다. 하여튼 원래 벌써 들여가지고 우리 농협에서 하여튼 영농 교육을 지금 두 번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농협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곧 이제 개점할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에 발을 맞춰가지고 진짜 우리 구미에서 대표를 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한번 멋지게 꾸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교육을 요청에 했었는데 보수 교육을 했었는데 이 강당이 가득 찰 정도로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래 참석을 해주셨는데 예, 진짜 원래 신년 들여가지고 하여튼 우리 앞에 모이신 오신 오늘 우리 자원님들이 보니까 진짜 뿌듯합니다. 이렇게 교육열이 이렇게 강하게 진짜 발산한지 이렇게 몰랐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특별하게 진짜 한금말 농법 교육이 한금말 농법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특수한 교육 농법을 오늘 박기현 우리 강사 박기현 선생님 맞지? 예, 선생님을 이래 모시고 진짜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교육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오전에는 우리가 가수 부분에 오후에는 이제 채수 부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진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진짜 우리 구미 지역의 농산물 생산해내는 가수라든지 채소라든지 특색이 없는 그런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내는데 진짜 이제 앞으로도 우리 구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진짜 우리 전국에서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 진짜 생산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가지고 아마 우리 농협이 한 달 후면은 아마 로컬푸드 직매장을 비롯한 진짜 대형 하나로마트가 준공을 곧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예정 일정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구미에서 농협 중에서는 아마 가장 큰 매장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일 매출액 1억 이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진짜 오늘 교육 잘 받으셔가지고 잘 갖고 온 농산물을 우리 농협에 출하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도 해보고요. 특히 또 우리 농협이 동구미 농협으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진짜 우리 농협도 지금까지는 보면은 관할 구역에 우리 산동 농협이 있을 때는 산동 장천 면만 요래 관할하는 관할 구역인데 지금은 구미시 전역을 관할합니다. 어디에 있어도 우리 산동 농협에 가입하고 싶으면 달려오셔가지고 우리 동구미 농협에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약간 우리 구미 지역에서도 우리 동구미 농협은 빠르게 하여튼 우리 구미의 강남이라고 지금 산동이 가죠. 그만큼 우리가 변화와 급속하게 발전하는 이런 속에서도 우리 농협도 같이 발을 맞춰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우리 산동읍이 인구가 3,000명에서 3만 명 10배나 뛰어나고 우리 산동하고 장천이 같이 합쳐진 지도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진짜 더 큰 농협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또 우리 조합원들과 더 많은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동구미 농협이 조금 지금까지 조금 구미나 인동 농협에 뒤에서 좀 뒤쳐져 있지만은 앞으로는 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농협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진짜 우리 동구미 농협 조합원들은 열심히 하여튼 같이 함께 뛰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생들 이래 보니까 우리 산동 장천에 계시는 우리 동구미 농협 우리 조합원만 아니고 우리 구미시 간내 우리 계시는 조합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하여튼 산동 장천 구별 안 하고 우리 구미에 계시는 우리 모든 조합원님들은 우리 조합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우리 곧 개점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하나로마트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또 한우 프라자까지 생깁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하여튼 활성화돼야지만 우리 구미
지역의 농산물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이 하여튼 우리 그 동구미 농립을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후원도 좀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그 바람을 가지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짧은 아마 교육 시간일 한 2시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한 2시간 계획을 이렇게 잡고 교육을 실시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여기 계신들 좀 더 관심을 갖고 교육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우리 앞으로도 우리 동구미 농립 하여튼 우리 농민조합원들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열심히 하시는 김택동 조합장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좀 갔다 오겠습니다. 네, 다음은 황금알 원예 박기현 대표님 모시고 황금알 농법에 대한 교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황금알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지금은 카메라 켜져가지고 모든 게 여기 휴대폰에 담겨서 우리 어느 분들인지 유튜브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배하는 과수는 토양에서 큽니다. 땅에서. 그러면 그 땅에서 큰다는 말은 우리가 식물이 땅에서 자라서 되는 것은 이제 과거의 전체의 방법이었고 지금은 식물이 분무재배가 물을 분사를 시키고 안개처럼 분사를 시켜서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는 방식, 그 다음에 베드 그 땅 위에서 올려서 야자 열매 같은 그 코코피트 그런 걸 써서 거기다가 뿌리를 내려서 영양을 계속 재배하는 방법. 과수도 지금은 이제 비료를 갖다가 녹여서 관리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은 과수가 제일 문제가 배가 고파서 열매가 작았다.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그 잎에서 나온 잎 테두리에 동글동글 맺혀 있는 그 물방울 때문에 질병을 일으켰다. 그 질병은 잿빛 곰팡이라는 거죠. 이 이파리들이 우리가 가수원이라면 이 잎 그 테두리에 보면 아침에 가면 비 오고 난 뒤에 물방울 동글동글 맺힐 겁니다. 그건 왜 맺혔느냐? 낮에 먹었던 비료량, 질소를 먹고 소화시켜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 안에 척축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잎이 가수원에 갔을 때 검고 지나면 좋더라. 그 집 농사 잘 됐다. 뭐 돈 좀 하겠다. 그 말은 잎 두께에 해당합니다. 그럼 잎이 두꺼우려면 비료를 먹어야 되는 양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오늘 잘 끓였으니까 이 방이 잘 되겠습니다. 한 방에 잘 끓여야 돼요. 우리는 12달의 계절 속에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이 계절 속의 온도가 다 달라요. 1조는 또 다르고 12월 31일이기 6월 30일 3월 31일 9월 30일 자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이 날짜 속에서 계절을 합산시키면 됩니다. 1월 15일이 제일 추운 것 같더라. 7월 15일이 최고 더운 것 같더라. 그러면 가을의 중심과 봄의 중심. 봄은 4월 15일의 중심. 가을의 중심은 10월 15일. 가을. 그러면 여름의 중심은 우리가 7월 15일에는 겨울의 중심은 1월 15일.
계절은 2달을 보면 됩니다. 그 계절 2달 외의 시간은 계절의 변동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가 겨울, 1월, 2월, 3월, 4월, 5월, 8월, 9월, 10월, 11월. 자, 이 12달 속에서 각 계절을 갖다가 정확하게 분류시키면 우리는 그 계절의 작물이 재배되는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름,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가을입니다. 이 네 가지 등 분류를 시키면 이 비료를 흡수되는 이 잎이 낮에 뿌리에서 양수분을 가져와서 광합성을 해서 영양을 축적하는 양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하우스의 작물이 일조량이 짧고 온도는 하우스값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광합성 시간이 짧으니까 비료를 2.7에 20을 비료량을 먹여라. 근데 봄에는 노지하고 노지는 2.1, 하우스에는 봄 가을에 노지에는 2.5, 하우스에는 2.1이 비료량이 각 다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1.8의 비료량을 줘라. 이거는 맥시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잎은 지금 우리가 재배되는 것보다도 광합성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잎이 살이 쪄가지고 뒤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숭아 농사를 지으면서 복숭아 수확기에 대해서 NK를 뿌리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100% 나빠집니다. 공기에 가리 비료가 들어가고 토양에 가리 비료가 많은 상태면 나빠집니다. 근데 복숭아가 우리가 키우는 복숭아가 다 크지 않은 상태에서 색이 빨갛게 돈다. 색깔이 빨갛게 돈다. 그 말은 이미 이 복숭아는 더위를 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잎 두께가 얇다. 잎 두께가 얇아서 더위를 탄다. 그 잎 두께가 얇은 주원인은 질소비료가 적어서 뿌리에서 근근 미생물이 사람이 소화시키는 것과 식물이 소화시키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에 미생물이 질소를 소화시키면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가요. 그걸 낮에 광합성해서 잎으로 가져와서 수분을 증발시키고 그 다음에 영양을 축적해서 광합성해서 탄수화물, 설탕물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설탕물을 만들고 있는데 이 탄수화물 농도가 적으면 비가 온 뒤에나 비료가 적으면 이 잎에서는 저녁에 먹었던 기공을 닦고 나서 먹었던 영양소는 다 토해냅니다. 다 못 먹어요. 왜? 잎이 당도가 떨어지면 잎 속에 당도가 떨어지면 뿌리는 설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가 생산량이 감소했던 것은 이 비료의 기준이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비료의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 요소 비료에 측정했을 때 비료값과 복합 비료에 측정했을 때 비료의 수치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많이 주고 몇 년 복숭아 농사지니까 복숭아 더 작아져요. NK를 주다 보니까 복숭아 더 작아집니다. 그 말은 내 토양의 시비의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무기물 원소. 우리가 우분, 돈분, 개분
이 말은 영분이 적은 것이 무분이 제일 낫더라. 그 다음에 돈분이고 개분이더라. 그러면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준 양에 비례해서 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당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료를 나누고 퇴비를 분류시키고 그렇게 해도 또 문제가 어떤 게 생기냐면 내 땅이 비료를 잡고 있지 않다는 거죠. 토양이. 그래서 우리가 토양을 또 분류를 시켜야 되겠다. 1등, 2등, 3등, 4등으로. 이건 어디에 가서 머리 아이템을 얻었냐면 우리나라 최북단 백령도에 가서 풍랑주의보가 내려서 제가 못 나왔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생각해낸 겁니다. 우리가 토성 땅의 성질을 나눠놨죠. 등급으로 점질토, 그 다음에 중점질토, 중사질토, 그 다음에 왕사질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시켜서 여기다가 또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사과나무에 1년에 100평의 점질토에는 2포에서 3포를 농사 복합비료나 성분을 맞춰서 줬을 때 20kg 3포 정도 됐을 때 품질이 좋게 나오더라. 그런데 중점질토에는 5포에서 6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중사질토는 이건 비료 줘도 끝이 없어요. 왕사질토는 이거는 막 포대 갖다 놓고 자주 줘야만이 비료가 흡착이 되더라. 그 비료는 우리가 퇴비를 주는 유기물 알갱이에요. 그 음이온이 됐을 때 달라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주고 땅이 좋아라고 거르는 건데 이렇게 분류를 시키고 나니까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고추를 심을 때는 밭갈이 해가 심습니다. 봄에 감자를 심어도 밭갈이 합니다. 고구마를 심어도 밭갈이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드신 어른도 좋아. 그 다음에 비료 퇴비 뿌리가 쪼아가지고 부드럽게 해가 심습니다. 그게 비료의 흡착과 유기물의 흡착의 균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과에나 복숭아에나 어린 유목을 심었을 때 그때 밭 관리를 해서 전체 토양 관리를 해서 심었을 때 3년에서 5년 많게는 6년까지 품질이 좋다가 그 다음에 뚝 떨어져 버려요. 그 말은 땅이 굳어서 우리가 주는 비료가 흡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밭갈이가 나와야 되겠어요. 토양 뒤집기.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 우리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농사 지을 때는 당연히 구덩이 파서 좀 부지런한 점에 좀 야물딱지만 너르게 파고 길게 파고 그 다음에 뿌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서 그 위치에 잔뿌리가 나오는 위치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래도 괜찮더라 저래도 괜찮더라 그러죠.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지금은 땅을 부드럽게 해줘야만이 추비를 줬을 때 흡착이 잘 되더라. 그래서 첫 비료는 겨울에 얼어서 땅이 부풀어서 잘 되는데 그 이후에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20년 전에 제가 감나무 밭에서 일주일을 눈물 흘리니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시점이 보이더라고요.
2월 달에 첫 비 올 때 비료를 뿌리면 내가 삽질한 것만큼 쑥 들어간다. 그때 비료를 뿌린 거죠.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잎을 키우는 방법을 또 몰랐던 거죠. 그때 비료를 갖다가 제가 가수원 한 3만 평에 21- 복합 비료를 2,000포를 썼거든요. 내 나무 한 포씩. 그게 잎이 크는 거와 와실이 크는 타이밍이 다르, 위치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21- 복합 비료는 힘이 없다. 그래서 요즘 비료를 잘못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 다음에는 요소 비료를 2,000포를 끊어가지고 단감밭에 딱 뿌리고 나니까 내 나무에 한 포씩 주고 나니까 산이 보여요. 눈 온 것처럼. 이 실패를 많이 하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건 검어지면 그 성공밖에 안 남아있어요.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우리가 복숭아가, 사과가, 포도가 크지 않고 품질이 그만 떨어 있다면 실패를 작게 해서 그렇습니다. 실패 다 하고 나면 마지막은 성공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토양을 뒤집고 밭가리를 해줘야만이 비료나 퇴비가 응집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작물을 접목을 해서 뿌리를 크게도 적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특히 사과 같은 거는 작은 묘라 그래서 나무 몸통에서 잔뿌리가 나오는 나무를 만들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들은 안정화되어 가지고 자람체는 안정이 되어 있으나 비료를 찾아가는 능력이 떨어져요. 긴 뿌리가 안 뻗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과에서는 앞으로 토양 뒤집기, 밭가리 부분에서 많이 부각을 시켜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법을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밭을 갈 때는 오른쪽 왼쪽을 다 갈아야 되는 밭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오른쪽, 내년은 왼쪽, 그 어디서 토양이 우리가 환경이 좋은 중점지나 중사지는 한 1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 갈고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 반대편에 갈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방법은 우리가 그 토양 조건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점질 땅은 비료는 잘 흡착이 되나 이게 빤빤하게 굳어가지고 비료 안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료를 주면 고정화돼서 잘 흡착을 한다. 그러면 점질 땅에 우리가 위에 퇴비를 많이 줘서 땅이 약간 부풀어 있으면 흡착력도 좋고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풀약 많이 쳐버리고 이게 뺀질뺀질하게 되면 비료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사질 같은 경우에 줘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좀 파고 쓰는 게 아마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비료를 적게 주면 식물들은 대다수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 잿빛 곰팡이라는 균이 생겨요. 이 잎에서 물방울을 만드는 것은 뿌리에서 가져온 영양소예요. 근데 영양소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잎 속에 들어있는 영양의 공간이 없으면 삐지 나와요. 근데 그 영양의 공간을, 저장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누구냐? 질소분이라는 거죠. 뿌리에서 질소분을 먹어야만이 저장 공간이 생기고, 저장 공간에 영양이 축적이 돼야 되고, 저장 공간이 늘어나 있으면 가뭄 때 우리가 물을 적게 줘도 가뭄을 타지 않는다. 잎에 질소분이 있으면 아침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갤로엔상도 지가 물을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합비를 주고 NK 주고 퇴비 작은 거 많이 주고 밭갈이 안 하고 그런 조건에서 비료를 주면 잎이 노릇짝하게 해가지고 가뭄 때 아무리 물을 줘도 먹지는 않습니다. 병만 더 일어납니다. 잎이 노릇짝한 거는
먹었던 물을 다 토해냅니다. 그러면 가뭄 때 물을 주면 병이 더 많이 생겨요. 물을 줬으니까 맹물을 먹고 토해내겠죠. 토해내면 병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름도 성도 없는 병들은 전염병이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많이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염병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건 바이러스라 그러고 어떤 거는 천고병, 하늘의 병이라 그래요. 고추가 말라 죽으면 하늘의 병이다, 역병이다. 그것들은 병이 아닙니다. 왜 병이 아니냐면 병균 자체가 늦게 일어난 일이에요. 먼저 병이 일어나도록 요 잎에서 물이 타고 이파리, 고추 이파리에서 고추 줄기를 타고 고추 뿌리에 간 거예요. 마늘이 고자리 파리 약을 뿌리고 있는데 고자리 약을 뿌리는 그 돈으로 비료를 뿌리면 고자리 파리가 안 와요. 이 파리에서 토해낸 물,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린 물은 어딘가에 가서 묻으면 질병을 꼭 일으켜요. 사과에 부패병, 복숭아에도 부패병, 병이 아닌 것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 봉지를 싸놨는데 포도 봉지 꼭지가 녹아버려요. 포도 봉지를 싸놨는데 포도 꼭지가 녹아버려요. 왜 녹았냐면 포도 이파리에서 물이 떨어져서 포도 송이 꼭지에 봉지 싸난 입구에 딱 들어간 거죠. 거기 물방울이 묻으면 그 물방울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묻으면 거기서 영양소가 돼요. 그러면 환경이 좋아졌을 때 곰팡이가 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 시기에 곰팡이가 펴서 잿빛 곰팡이가 펴서 나무 껍질 속으로 들어가요. 나무 껍질 속으로 들어가면 껍질 밑에 있는 영양의 청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그렇게 먹으면 나무 죽어요. 그래서 비 오고 난 뒤에 복숭아가 죽었다. 그러면 비가 와서 물이 차서 죽었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8월달, 9월달 죽는 복숭아들. 사과도 9월달, 10월달에 달려가지고 가지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잎에서 물이 맺으면 많은 병을 유발합니다. 예산에서는 그 사과에 전염병, 화상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근데 저희 반하고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황금을 농법, 여기는 일반 농법. 그런데 여기 중간에 여기 병들은 나무하고 여기서 보면 여기가 한 7m, 8m밖에 안 돼. 그러면 여기 와야 돼. 왜 못 오느냐? 우리는 영양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잎이 배가 고파서 눈물을 안 나지. 그러면 균은 있더라도 이렇게 오지를 못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밭에다가 마늘을 심어놓으면 봄에 비료하면 참 좋아요. 근데 마늘 쫑을 오고는 다 죽어버려요. 왜 죽었겠습니까? 비료를 적게 해서 이파리에서 물이 생겨서 그 물이 타고 뿌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흑색균역병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흑색균역병을 생기면 그 균역병을 잡는다고 약을 치면 돈 들어 못 잡아. 돈을 아무리 들여도 균을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료량을 잘 맞추면 농사는 참 잘 된다. 그래서 어떤 비료를 구성해야 되느냐? 이 강의 한 번 해가지고 전체를 못 잡기 때문에 제가 방향을 설정을 함부로 못 잡아요. 이거 잘못하면 약점이 선전하러 온 거고, 그런다고 크게 가르치면 초보자들이 못 알아듣고, 이게 참 애매합니다.
매번 이게 우리가 그 안정적인 제가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했더라면 여기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저 말빨을 알아들을 건데 좀 말빨이 좀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비료를 적게 주면 이 곡선을 그려보면 식물이 성장을 하고 비료를 주고 그 날짜 그래서 요 선을 딱 꺼낸 거는 뭐냐면 최고 작은 자리의 비료량과 최고 키가 큰 자리의 비료량과 안정화된 자리의 비료량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 고추가 키가 크고 우리가 가수원에 과실나무들이 도장지가 찍찍 나가고 도장지 마디가 늘으면 비료가 적다. 왜 그러냐? 여름에 1.8이라는 비료를 줘라 그랬는데 얼마가 되면 늘어지느냐? 고추가 키가 크면 0.8에서 1.0이 되면 웃잖아요. 그러면 그 비료에서는 고추가 키가 큽니다. 여름에 고추밭에 키가 크면 우리는 비료 많이 줘서 그렇다. 그거 다 뻥입니다. 고추가 비료가 작은 것보다 조금 많아서 큰 거지. 적정량이 있으면 키가 딱 맞게 커요. 그 맞게 크는 수치를 제가 여기다 개발해낸 겁니다. 각 계절별로 온도 값에 흡수되는 비료량을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양을 개발해낸 겁니다. 그 여름에 1.8이 되면 고추가 잘 크고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표하고 안 맞는 거는 비료하고 안 맞습니다. 복합비료 주면 거의 맞아지는데 요소만 주면 이게 안 맞아요. 요소는 중성이 돼서 비료를 녹여가지고 검사하면 측정기에 측정이 안 됩니다. 그게 땅에 들어갔을 때 암모니아태가 질산태로 바뀔 때 가스가 나옵니다. 비료 치고 비료 가스 나오는 게 고추 심을 때 나온 그 가스거든요. 그 가스가 떨어지고 질산태가 되면 측정이 되는데 그 수치도 복합비료보다는 적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료를 적게 주면 키가 큰다. 고추밭에 여름에 키가 크면 비료 줘라. 가수원에는 잎 테두리에 이파리가 동글동글 물방울 맺으면 비료 더 줘라. 그런데 비료만 준다고 다 되는 일 아니더라. 근데 복숭아 같은 거는 땅이 좀 푹신푹신하면 비료 주면 비료빨리 잘 맞는데 근데 땅이 뺀질뺀질한데 그런 데는 비료빨리 잘 안 맞더라.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00평에 요소 제일 많이 준 사람이 제주도의 문양필 이사님이 100평에 밀감밭에 요소를 17번 줬어요. 작년에. 당도가 최고 좋은 게 나왔어요. 밀감 노지에서 당브리스가 많이 열고도 해결이 없이 되고 한 16, 10브리스까지 올라갔어요. 키위밭에다가 100평의 요소를 작년 재작년에 13포까지 썼어요. 토양이 인산가리 가다로 오염이 돼서 나무가 청태가 껴요. 나무 몸뚱이에서 시퍼렇게 청태가 껴요. 인산이 먹었던 걸 토해내고 있는 거죠. 몸 밖으로 미지내는 거예요. 인산이 과다돼서 오염이 되고 토양이 가리가 과다돼서 토양이 오염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양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기술센터에 토양 분석할 때 흙은 어떤 걸 떼야 되느냐입니다. 흙은 거덕을 걷어내면 안 됩니다. 위에 있는 거버지기만 꺼내고 그 땅이 여기 북신할 때까지 떼야 됩니다. 땅이 딱딱한 데 거는 파갈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땅이 북신할 때까지
땅이 부드러운 데까지만 흙을 떠면 되는데 뭐 우리가 파이프로 이걸 박아서 흙을 툭툭 털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삽으로 직각으로 떠내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토양에 흙을 뜰 때 거덕을 10cm, 15cm 걷어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일본에서 자료가 넘어올 때 과거에 썰해지라고 이럴 때 만드는 방식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토양 분석에 시료를 뜰 때는 거덕 포함해서 떠야 됩니다. 직각으로 딱 잘라내고 이렇게 떠라. 두 부채로 잘라서 그 흙을 가서 토양 분석에서 토양 분석에 추천비로는 안 맞는 것 같더라. 왜 그러냐면 인산이 있어도 인산 주라 그러고 가리가 있어도 또 가리 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치를 아주 낮춰야 되는데 그건 안 맞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토양 분석에서 이 성분이 많으면 그 양을 최대한 적게 주고 줄여주고 안 줘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안 줘도 나쁘지 않다. 그 토양 분석에 의해서 시비를 선택해라. 그리고 우리가 그 퇴비는 가을에 주는 게 좋더라. 왜 가을에 주라 그러냐면 짧은 소금기 가리 성분이 흘러가야 된다. 가리 성분이 흘러가지 않은 상태에서 봄에 퇴비를 주니까 이파리가 나무 이파리가 나오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잎이 이렇게 온방하게 오그리지더라는 거지. 가리 가다가서 잎이 오그리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감나무 같은 데 가보면 잘 표가 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조그마한 잎들은 펴져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잎이 온방해야 돼요. 그거는 가리 가다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퇴비는 가을에 주는 게 좋고, 그럼 비료는 언제지? 봄에 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 언제 주는 게 좋으냐? 눈이 부풀 때, 우리가 과수에 기비를 줄 때, 기비 비료를 줄 때, 비료를 줄 때 눈이 부풀 때, 요거 잘 해놓을 테니까 나중에 사진 찍어가면 돼요. 지금 안 써도 됩니다. 봄에 눈이 부풀 때, 요때 첫 비료 주는 게 좋다는 거고, 그 이때 비료 주더라도 토양을 뒤집기, 여기 밭가리 이런 게 혼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특히 누구? 사과. 사과가 어릴 때 유목일 때는 잘 열고 과실도 크고 병도 없고, 사과나무 좀 크고 나면 배가 고파서 눈물 뚝뚝 흘려가지고 이파리 떨어져 사과 썩어병 생겨. 유학병이 병들이 엄청나게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뭐 하다하다 내가 화상병이 나왔죠. 그렇게 균은 있더라도 병이 안 나오게만 달라붙지 못하게 만드는 건 일액을 안 맺게 해요. 일액이 맺는 게 치도가 나쁩니다. 그래서 봄에 눈이 부풀 때 주고, 그 다음에 눈이 부풀 때는 요 시기입니다. 봄이든 그 이 시가. 그럼 여름으로 갔을 때는 비료의 양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 줄어드는 시점에 공기로 가는데 과수에서 걷다가다가 NK를 뿌리면 산딸기가 더 물러지고 잘 썩어요. 복숭아에 만나라고 NK 비료 뿌리면 18-NK 비료 뿌리면 더 나빠져요. 30-NK 비료면 그나마 괜찮아요. 우리가 비료를 보면
우리가 21-17 이 비료를 쓰면 암모니아 가스가 없어져 버리면 21- 복합 비료는 앞에가 14.7%예요. 가용성 질소는. 그 다음 우리가 NK 18-0-18을 쓰면 12.6이에요. 그 12.6에 18의 비료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위를 탑니다. 고추밭에 여름에 NK 비료 뿌리면 고추가 다 꼬부러져 버립니다. 쪽발 고추가 안 나와요. 다 꼬부러져 버립니다. 병도 더 많이 해요. 더위도 더 많이 타요. 그래서 과실나무는 잎이 옛날에 이렇게 V자로 오므려지면 좋다겠죠. 당나귀기처럼. 그렇게 했다가 농사 망칩니다. 이걸 때려서 이렇게 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생육 중에는 펴 있어야 됩니다. 펴 있고 이파리가 살이 찌면 이 이파리가 안이 볼록볼록 엠보싱이 나와요. 그리고 힘줄이 노랗다는 가리 성분입니다. 가리 성분은 일정하게 가져가야 돼요. 힘줄이 노랗다. 뭐시라고요? 빨간 거 맛이 간 거지. 가리가 너무 많은 거지. 사이마스켓에 힘줄이 빨가면 가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 사이마스켓에 가리가 너무 많으면 힘줄이 빨게 돼요. 그럼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봄에 이런 것들은 이 계절에 대입하면 하나하나 풀려요. 풀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눈이 부풀 때는 우리가 여기 강사가 강의를 한다고 해서 안 하면 그 단계를 넘어가는 거지 뭐 농사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강의한 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과일이 커가지고 바람으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무가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철에 완벽하게 연출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올해는 잘 될 겁니다. 1차적으로는 겨울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가수가 나무 탈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농사가 잘 되겠기 때문에 돼 있어요. 이제 그런데 봄이 따뜻해서 꽃이 일찍 피어버리면 봄 내에서 세포가 굳어버리면 과실이 안 커요. 봄 내에. 그래서 봄에 봄순 바라 20일 전에 목매시비 나무에다가 영양을 공급시켜서 영양을 집어넣는데 이 시기에 목매시비는 물 500리터 기준입니다. 어, 2리터에 설탕 5kg 2 내지 3회 골드그린 2리터에 설탕 5kg 2 내지 3회 이렇게 했을 때 눈이 크게 출발합니다. 눈이 크게 출발한다는 소리는 내가 몸속에 체내 저장 양분을 가진 것과 같아집니다. 요 시기에 우리가 식용유하고 폼폼을 섞었으면 농약을 안 써도 균이나 충이 방매됩니다. 네. 퐁퐁은 그 기름이 뽀얗게 풀리도록 하면 되는데 온도가 낮으면 기름이 잘 안 풀리죠. 우리 옛날에 뭐 행사하고 이럴 때 집안일 칠 때 뜨뜻한 물이 퐁퐁 풀죠. 물을 좀 지하수를 좀 뽑아내 비리고 그 다음에 지하수 좀 뜨뜻하게 나올 때 물을 쓰면 좋고요.
그 통에다 한번 바닷가 물을 버리면 또 통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식용유는 통닭집의 식용유는 그 닭기름이 있어가지고 잘 안 풀려야 돼요. 그건 제초기 쓸 때 섞어둔다든지 다르게 하는 게 좋고, 그거는 좀 걷어내거나 그래야 되고, 튀김집의 기름은 괜찮아요. 이렇게 살펴하면 요 기름이 묻어서 균을 죽이고 100%다 잡진 않습니다. 죽이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서 나비나 새들이 안 와요. 나비나 새들이 기름 냄새가 나면 나비나 새들이 잘 안 옵니다. 도망갑니다. 그 고추밭에다가 우리가 살포를 하면 고추에 그 나비들이 잘 없어지는 거는 우리 전라도 고흥에 남도 촌넘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 신태수 씨가 개발해가 알려준 거예요. 요렇게 해서 작물이 요거는 식용유 퐁퐁 요거는 한 번만 써야 돼요. 이래. 그 얘 자꾸 늘리면 안 됩니다. 요 두 가지 같이 타면 물이 뽀얘집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그 꽃이 핀다 이런 데면 꽃이 핀다 그러면 이제 잎이 형성돼서 식물이 자기 모습으로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 피었을 때 우리가 봄 냉해를 오면 어떻게 할 거냐? 봄 냉해 설탕을 5kg를 물 500에 살포해주면 영하 3도까지 잡아야 돼요. 그 이상은 못 잡아요. 영하 3도까지는 잡습니다. 설탕. 그래서 꽃이 피어 있더라도 내일 모레 추워진다 그럴 때 설탕을 살포해 주는 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거는 봄 내에 그 썰이 오고 그럴 때 그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문제는 우리 책에 그림이 나올 거예요. 책 그거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그림 3페이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한 장 넘기면. 그거 하나 개발하는데 제가 32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도장지는 큰데 과실의 크기가 안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봄순에서 과실이 달려있기 때문에 봄순을 키워야 된다. 봄순을 키우는 거 하나 그거 개발하는데 알아내는데 제가 32년 세월이 걸리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더라는 거죠. 비료를 갖다가 요소를 내 나무에 한 포씩 주당 5kg 줘도 안 되고 21날씩 복합비를 줘도 도장지만큼 안 되더라는 거죠. 실패를 해서 성공을 만들어내는 게 원칙인데 실패를 했다고 해서 성공을 다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제가 좀 벨랍니다. 끝을 봐야 끝장을 봐야 끝을 내기 때문에 제가 끝장을 안 보면 끝이 안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무가 뿌리가 내려서 가지가 번창해서 자라 있는데 여기에서 과실이 달렸단 말이에요. 제가 보따리를 끌어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든게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짭짜리 도마도 있고 제주도 레드향도 있고 천향도 있습니다. 이건 다 황금을 넣고 회원들이 농사 지은 겁니다. 요게 이시 청정계입니다. 영도 청정계. 비로는 뭐라 그러니까 짭다 그러죠. 그 영도로서 측정한다. 그래서 영도는 중요하다. 맞습니다. 근데 이 집에 대비를 많이 주고 농사를 망치다가 올게 천평에 요소 60% 주고 이제 살려난 겁니다. 아무리 저렇게도 안 주고 그 유튜브 영상이 많이 뜨니까 이것도 자세히 보면 한쪽이 여기 낮아요. 요쪽이 굵어요. 그럼 요쪽은 햇빛을 많이 받으면서 더워서 못 자랐다는 거예요. 더워서 못 자라서 이쪽이 낮아요. 보면 한쪽이 못 컸어요. 근데 요놈은 보면 텄죠. 왜 그러냐? 여름에 더워서 질 소비가 작아서 잎 두께가 얇아서 탄수화물이 적어서 더워서 세포가 경화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숭아가 딸때에서 꼭지 빠지는 것들은 요소 비료작용이 있어서 그렇다. 감이 똥구멍이 되는 것은 꼭지가 떨리고 홍시 되는 것은 여름에 더워서 가피가 고온 열상이 됐다. 여름에. 요거나 똑같습니다. 제주도 밀감이 많이 쪼개집니다. 오늘 강의 끝나면 저는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내려치면 밀감을 강의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가 산업에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얘들이 제주도의 농가들이 퇴비가 보약이다. 하우스에다가 잔뜩 줬어요. 처음에 매대 잘 돼요. 그 뒤부터는 내리박아가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밀감나무 이거 따면 좋은데 2년에 한 번밖에 못 따요. 왜 해결을 하냐? 요소를 안 줬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밀감의 영상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창녕에 마늘이 왜 안 되느냐? 요소 비료자 깨졌어. 이런 작물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1960년대 이후에 비료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물자가 늘어나면서 퇴비를 주고 복합비료, 비료 구성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요놈도 넓이 방향으로 크으나 최초에는 길이 방향 커요. 조금 할 때는 옆으로 세포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요 시기에 잎을 두껍게 만들어주는 게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황금을 놓고 해서는 감나무에 잎이 많이 필요 없더라. 석 장만 해도 되더라. 잘라버려. 이파리 석 장 달고 잘라보면 감이 더 커져요. 위로 크면 잎이 길이 방향 크고 있어요. 그럼 이 전체에 살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수원에 농약 뿌리다가 머리 딱 박아갖고 가지 뿌려진 거 봄순이 과일이 더 커요. 그래서 작년도에 어령에서는 2300평 가수원 전체를 간밭에 봄순이 나올 때 숨을 다 끌어버렸어요. 새순을. 이파리 석장에서 한 7장까지도 잘라버리니까 과일이 커져요. 그리고 잎이 크고 두꺼워지면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잎의 크기는 두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럼 그림에 보면 3번의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3번이 왜 1번하고 거의 공식이 같으면서 3번에 가 있냐면 그거는
잎은 커서는 두께가 얇았다는 거예요. 그럼 과실이 안 큽니다. 세포량이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봄에 사과가 너무 커서 문제가 된다. 사과 가을에 색을 못 낸다. 그럴 때는 초봄에 연매시를 안 해요. 꽃 피고 난 다음에 20일 뒤에 연매시하면 세포가 안 늘어나요. 그러면 샤인머스켓 포도, 복숭, 단감, 배 크게 키워야 되겠다는 것은 봄순이 나올 때 연매시 해수를 비워야지. 잎이 두꺼워야만이 잎에 있는 영양소가 내려가면서 살을 찌우가 내려가요. 어디까지 가냐? 뿌리가 영양을 만드는 쪽까지 가요. 그 다음에 요놈이 다시 돌아와요. 그럼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냐? 내려오면서 살을 찌우라는 놈 쪽으로 찾아가요. 여기서 요놈이 요래요래 찾아가 여기 가요. 이쪽. 요놈이 똑똑해요. 요놈이 요걸 못 찾아가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늘에 있는 놈이 영양 생산 안 하는데 가지 굵다고 영양을 자꾸 주면 지가 죽어버려요. 영양을 생산 많이 하는 곳에 많이 내려오는 것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지상구 잎에 여기에다가 연면 시비했을 때 얘가 내려가서 다시 돌아와서 관의 굵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전년도에 껍질층에서 살점을 만들어가 영양 공급받던 채관은 봄에 망해요. 올 봄에 영양 생산하는 곳이 1등이라는 거예요. 전년도 거는 무시해요. 그리고 나이테는 언제 만들어지냐? 나무의 나이테 봄에 만들어집니다. 나무의 나이테는 봄순이 나서 잎이 자랄 때 초봄, 초여름에 만드는 게 나이테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우리는 나이테는 겨울에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뻥입니다. 겨울에는 그걸 써야만이 영양을 공급받아가 나무가 안 죽어요. 그런데 그건 두드려 막아버려요. 그래서 복숭아가 나무가 잘 썩는 이유는 안에 있는 관을 너무 땅 두드려 막아버리니까 안에 가지가 잘 썩어요. 근데 안쪽에도 영양이 조금 흘러야 안 썩을 건데 복숭아 요놈은 그 나이테가 너무 단단하죠. 나이테가 단단하게 딱 막아버리니까 안에 있는 복판에 있는 나무 중심부 쪽에 영양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영양 속에서 잘 썩어버려요. 그래서 복숭아 나무는 가지를 많이 자르면 잘 썩어요. 그래서 봄에 연면 시비는 정말 보약이에요. 그런데 얘가 내려가서 누구를 일을 시켜? 긴 뿌리는 잔뿌리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영양소를 흡수를 많이 못해요. 그러나 가는 길을 만들어요. 그런데 못 먹으면 진짜 잘 안 가요. 못 먹으면 잘 못 가. 그러나 얘는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달려있는 장탈, 요놈들은 딱 나가보고 영양이 있으면 여기서 발달해요. 그러나 영양이 없으면 발달 안 해요. 그럼 얘와 얘 두 가지 행동을 빠른 시간에 만들어야만이 도장지가 작게 나고 과일이 커지다는 거죠. 그걸 공식을 만들어서 학문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32년 만에 2015년도에 이렇게 학문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2016년도에 황금환원법을 발표한 겁니다. 농업을 학문화를 안 시켜놓으면 어느 누군가 또 부셔요. 잘못된 농업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비료를 수입해서 과실을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면 가격이 비쌉니다. 상당히 소득이 높아요. 지금 마늘밭에 100평에 요수 한 부 뿌리면 최소한 30만 원의 돈이 늘어나요. 키로수가 늘어나니까. 100평에 최하 100kg에서 150kg 마늘이 늘어나요. 그 마늘 가격은 평균가 3,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숭아 농사를 잘 지으려 그러는데 우리 복숭아가 길이는 작고 넓이가 크다. 그 복숭아는 초기에 옆면시비 안에서 길이가 짧은 거예요. 종방향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종방향으로 먼저 크는 거와 행방향으로 먼저 크는 과실을 또 분류를 시켰어요. 종으로 먼저 크는 거는 거의 대다수예요. 행으로 크는 게 감, 딸기, 요놈들은 횡이 먼저 커요. 그래서 얘들은 횡이 먼저 크고 다른 것들은 종이 먼저 크더라고. 그래서 횡과 종을 분리시키고, 그래서 초기 연면 시비에 의해서, 그런데 뿌리가 발달돼서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잎에 있는 영양소로서 한 번에 다 자라버려요. 그 잘 비오고 난 뒤에 가면 잎이 쫙 펴져버려요. 영양제 치면 어떻게 되면 다시 딱 오므려요. 어릴 때는, 유목일 때는, 봄에는 잎이 안으로 오므려요. 이게 힘줄을 굵어야 된다. 우리가 한해 봄순 도라지가 굵은 놈은 주먹을 쥐고 이래 올라져. 왜 그러겠습니까? 받치면 빗기가 나고, 가는 것들은 올라오자면 바로 왜 영향이 없었어. 그래서 힘줄이 굵어야 된다. 그러면 봄에는 오메 있어야 돼. 유튜브 영상에 보면 당간같이 제가 열심히 일할 때 비 오고 나면 영양이치가 또로 말라나고, 저희 가손에 가보면 잎이 또로 말리가 뽀얀 가손이, 다른 집에 잎이 펴있는 게 시퍼렇고 우리 집은 또로 말려있어요. 뒤에 털이 보인다는 거죠. 또로 말라놨어. 그러면 쑥 커요. 근데 또 비가 와서 땅이 질어서 약을 못 쳤다. 3일 못 치면 어떻게 돼? 폐지가 굳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안 커요. 그러면 그때 안 크면 어떻게 되냐? 과일의 셰포를 한번 줄여요. 내가 지금 올해는 살년살이를 과실은 많이 안 키우고, 과실은 많이 안 키워도 그냥 대충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비료를 줬다고 해서 복숭아가 낙과만 많이 되지 크지를 않더라는 거죠. 낙과만 많이 되고, 낙과의 주 원인이 봄 순에 새순에 연변 시비를 차지하는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봄순이 빨리 내려가서 이 관을 도장지 나기 전에 요게 먼저 살이 쪄야 돼요. 근데 도장지가 나고 난 다음에 봄순이 적다는 거예요. 봄순이 영향을 적게 받아서, 그럴 때는 얘가 안 크고 얘가 다 커요. 도장지가 커요. 그래서 봄에 연면 시비를 자주 하면 도장지 발생이 현저하게 줄여요. 거의 발생 안 합니다. 요소비를 아무리 여름에 줘도 도장지가 발생 안 한다. 그리고 뿌리가 잎에서 내려가면서 껍질 밑에 작년에 쓰던 나이테는 금붉게 진을 막아버려요. 내려가면서 새로 살을 찌워가지고 목질부를 만들어요. 올라올 관을 그때 내려가면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관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그러면 요게 살이 쪄서 목질화 될 때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새순이 나와가지고 그때까지가 어떻게 요 봄순을 키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도장지 발생이, 도장지보다는 봄순이 먼저 나거든요. 그래서 봄순에 연면 시비를 자주 해야만이 과실이 커지는 방법이고, 뿌리가 빨리 발달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도장지가 적게 나는 방법이다. 세포량이 늘어난다. 그런데 사과에 비료는 적게 주고 봄에 영양제를 쳤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포량은 늘어나가 가을에 되면 사과 식이 안 나와요. 반대 방향입니다. 영양제를 꼭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또 봉착하겠죠. 비료를 워낙 적게 주는 작물에서는 봄에 영양제 심으면 더 돌이 나빠져요. 과실의 세포량을 키워놨을 때 다음에 영양 공급이 안 되면 그 과실은 장애로 발생한다는 거죠.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봄에 뿌리가
빨리 발달시키고 영양관이 충분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는 잎에 비료가 부족해서 잎을 안 맺게 하면 된다. 그럼 비료를 자주 줘야 됩니다. 자주 주고 잎이 살이 쪄서 통통하게 펴 있어야 된다. 가수원에서 좀 멀리서 봤을 때 좀 우리가 암시리 해야 된다. 암시리 해야 된다. 가까이 가서 보면 이파리 힘줄이 나와야 된다. 멀리서 보면 깜실한데 내가 밭에 가서 딱 보면 요 이파리 힘줄이 노란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생식과 성장을 동시에 두 가지가 합니다. 그리고 봄에 연면 시비를 해주면 가지 끝에서 눈이 만들어져 내려오는데 봄에 연면 시비할 때 가리를 사용하면 염화가리를 영양과 같이 쓰면 잎이 과실이 여름다리에 한 장 지나서 요 위에 잎부터는 꽂는 분할 시켜요. 황금하고 그래서 꽂는 분할 밑에서 해가지고 올라가요. 이렇게. 그런데 자연 상태로 두면 꽃눈이 내려와요. 이렇게. 두 가지 달라요. 그래서 태추 단감 같은 경우는 연면시비 봄순에 안 하면 과일도 작아지지만은 나무에 쑥꽃이 너무 많이 피어서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하나하나 풀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계보만 잘 알면 우리는 근본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우리가 기비로 줄 때 비료를 줄 때 이 비료는 어떤 걸 써야 되겠어요? 비료 토양 분석 안 하고 줬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과일이 좀 적었다 그 열과가 일어났다 그러면 명품 300 같은 거 명품 300 요 비료는 30에 10에 8이라는 숫자를 비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요 비료만 그냥 꾸준하게 1년 정도 써도 품질 좋은 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NK를 쓸 때는 여름에 있는 과실들은 가을에 있는 과실하고 여름에 있는 과실하고 또 다릅니다. 여름에 있는 과실들은 30에 12짜리 한 포로 가는 NK 그걸 쓰는 게 좋고 가을에 있는 거는 음달 다르고 양달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지양지에서 오후 3시에 상권일이 내리는데 과실이 잘 됩니다. 가리 비료를 먹어도 더위를 적게 타고 그런데 하루 종일 양달인 데는 요소를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러면 양달에는 NK 줬다 그러면 농사 대판돼요. 망쳐요. 안 크고. 그런데 음달에는 요 NK 줘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지와 양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계절의 비료량 토성, 박가리, 음지, 양지 그리고 비료의 질소 우리가 요소는 저온 가리는 고온 이렇게 나는 가리 비료가 그렇게 좋은 비료가 여기 와서는 별로 인기 없죠. 왜 없냐? 토양 속에 많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태비를 주면 또 들어오고. 그래서 가리 비료는 고온이 된다. 여름에 따는 복숭아밭에 NK 잘못 주면 나빠진다. 여름에 재배되는 고추에 NK 주면 18-NK 주면 꼬부리 꽃이 나온다. 복숭아밭에 NK 뿌리고 나니까 더위를 타서
못 크고 멈춰 있다가 비가 오니까 울컥 커서 다 꼭지가 빠져버려요. 아무리 비가 와도 복숭아 한 톨도 안 떨어져요. 한 놈을 놓고 있어. 그거는 비료의 선택을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밑비료, 꼭비료 다 주는 비료를 앞뒤 딱 잘라먹고 모를 때는 질소가 많은 걸 써주는 게 낫다. 그래야만이 토양에 있는 거하고 시비랑이 쭉 맞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 조금 전에 그 폼분할 하기 해가지고 균등 살포할 때그 누카리를 쓰시라 했는데 시리하고 약을 좀 물 500에 1kg에서 3kg까지 쓸 수가 있는데 그게 봄순에 약을 치는 오정이냐 오후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 작물에 따르고 그러면 한 1kg 정도까지는 무방하다. 물 500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새순이 나기 전에 바로 전에 뿌리나요? 요거 새순이 나기 전에 목매십이고 새순이 나고 나서 연매십이고 이제부터 연매십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누카리에 쓰러져서 갖다가 약재 살포할 때 되면 딱 끝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다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매 시비에 가서 왜 좋으냐에서 부연 설명에서 못 나가고 있냐면 여기가 결정을 다 하기 때문에 봄에 뿌리도 결정을 하고 잔뿌리도 빨리 결정하고 도장지가 안 나고 과실이 크는 걸 결정하고 과실의 세포량도 결정하고 그 일이 언제 하냐면 봄에 초기 연매시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뿌려서 성장을 시키고 물을 뿌려서 성장을 시키면서 연매시비 해라고도 강의했습니다. 물을 뿌리는 목적은 잎 태두 연매시는 일액을 씻어내는 것도 있어요. 봄에 잎의 함수량이 늘어나면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고 나면 영양이 맞아야 되고 그 영양을 보충해 주는 것은 뿌리가 해야 되는데 뿌리는 지상부에서 영양이 많이 내려가야 잔뿌리가 발달해서 가져와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안에 그 기간 안에 지상부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급을 해서 살을 찌워야 돼요. 그게 연면시비라는 거죠. 이때는 연면시비는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 이거는 7 내지 10일 정도 간격을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설탕을 혼용할 건데, 설탕은 포도 같은 경우에는 알이 샤인마스켓 같은 경우는 줄기에도 설탕이 묻으면 장애가 일어난다. 그 샤인마스켓은 포도 알이 녹두알만 할 때 그때부터는 설탕을 쓰지 마라. 봉지 사고나 쓰라. 근데 복숭아는 털복숭아 요거는 구슬만 할 때까지 쓰고 쓰지 마라. 봉지 사고는 써도 된다는 거죠. 설탕은 어느 과실이나 털에 줄기에 묻어 있으면 검은 곰팡이가 피는데 그 작물에 장에는 주지 않으나 얼룩이 져서 품질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품질이. 그래서 설탕을 쓰게 되면 뿌리에서 가져와서 영양을 못 만드는 걸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면 일행 맺는 게 얼컥 멈춰요. 그럼 다 어떠한 영양소는 소화를 시키는 기관이 필요하지만 설탕을 소화시킬 기관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혼용한다. 설탕은 1에서 3kg까지 있습니다. 영양제, 얘 그린을 칼라는 1.5리터. 거기에다가 우리가 염화가리를 쓴다면 가리는 1에서 3kg까지 쓸 수 있는데 3kg는 무리다. 1에서 한 2kg 정도. 그리고 아침에 쳤느냐 오후에 쳤느냐 또 다릅니다. (1에서 2kg)
근데 이게 봄에 기공이 열렸을 때 오전 10시, 11시 이래 살포하면 자몽들이 타버려요. 근데 황금알 농법에서는 골드그린한 골드 컬러를 영양 성분을 상당히 높여가지고 잎이 장에 일어나는 시점에서 살짝 낮추란 겁니다. 그래서 혼용을 함부로 늘리지 말아요. 다른 영양제를 써도 쓰지 말아요. 근데 봄에 연면 시비 횟수에 따라서 얘가 올해 과실을 키우는 걸 결정하고 잔뿌리를 결정해요. 그럼 늦게 잔뿌리 나온 건 어떻게 돼? 도장지를 가버려요. 봄에 잔뿌리가 빨리 발달 시기가 과실로 온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도장지 적게 나오고 과실이 크다. 요소 비료준다고 해서 도장지가 안 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상반기 농사가 7월 15일까지 여기가 상반기, 그 다음에 여기가 하반기, 후반기, 하반기. 작물이 더 빨리 익는 또 달리 해줘야 됩니다. 수기가 더 빠른 것들. 그래서 달리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저도 좀 어렵습니다. 마늘을 언제 비를 올려요? 오후에 가르쳐주거든요. 그거 지금 가르쳤다가 여기 있는 분들이 또 다 뻗어냅니다. 마늘 비를 올려줘야 되고 무슨 비를 올려고 어제 아래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어제 거. 그거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양의 수분은 35에서 45% 제일 좋다. 그러면 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우리는 다 근접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면 시비에 요소라서크라는 말이 지금 빠져 있어요. 왜 빠졌냐면 여기에다가 잎에다가 질소량을 넣어 약간 감게 만들어내면 뿌리에 비료주는 걸 놓쳐버려요. 뿌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뿌리에 비료를 안 주는 순간 더 큰 피해가 일어납니다. 뿌리에. 우리 어른들이 밥이 보약이다 말했죠. 밥이 보약이다. 그 밥 잘 먹고 잘 새기면 된다. 삭히면 된다. 그 말이죠. 밥 잘 먹고 잘 삭히면 된다. 식물의 비빔밥은 우리가 식물에 작물 기르는데 얘들한테 밥을 먹이다. 비빔밥은. 식물에 비빔밥을 주자. 자, 제일 처음에 밥에 해당하는 거는 질소, 나물에 해당하는 거는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다량연소. 나물이냐 밥이냐. 그 다음에 양념. 양념은 우리가 미량요소. 자, 이렇게 해서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과실수 재배를 할 때 포도나무, 샤인머스켓 걔네들이 제일 많이 먹어야 될 게 식물의 밥이는 질소예요. 근데 NK비를 주고 태비 주갖고 포도나무 이파리가 심줄이 빨간 것들 포도가 열가되면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미생물을 갖다 주면 좋으냐? 미생물을 갖다 주면 나쁜 현상을 많이 봤다. 장애가 일어나더라. 왜 그러냐? 우리가 미생물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밭에도 있고 기술센터에도 주고 미생물이 다양종이 있습니다. 이걸 목적 없이 잘못 쓸 때 장애가 일어나더라. 왜 그러냐? 요놈이 질소와 플러스 유기물, 우리가 유기물 들어있는 탭이나 톱밥이나 그 나무 뿌리, 유기물을 묻고 방구롭게 가스가 톡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으냐? 질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기물은 분해가 되고 질소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창녕에 가을에 마늘 심을 때 볏짚을 썰어야면 500평, 600평에 요소 2포 더했습니다. 샤인마스켓 포도밭에 지온 올릴 거라고 미강을 깔아가지고 균을 뿌리가 딱 덮어놓잖아요. 그러면 질소를 먹어버려요. 그럼 포도잎판이 빨개지고 좋아져버려요. 그래서 미생물은 쓸 때 꼭 목적을 두고 해라. 겨울에 하우스 고추밭에 가서도 미생물을 잘못 써가지고 잎이 노래지고 힘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하는 일은 질소와 유기물을 묻고 분해하고 방구를 끼더라. 가스를 내놓더라.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비료 양이 적어서 식물이 잎에서 일액을 맺어가 떨어지면 그 일액 속에 들어있는 질소를 분해서 만든 영양소 땅에 떨어지면 땅에 있는 곰팡이가 묻고 없애버려요. 그럼 인산가리는 떨어지니까 다시 땅으로 돌아와요.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없어진 게 뭐가 없어지냐? 질소가 없어졌어요. 에너지원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질소라는 거죠. 식물들이. 질소, 탄수화물, 설탕. 그런 종류가 제일 많이 소모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봄에 비료를 얼마나 잘 줄 거냐? 11월. 근데 비료를 잘 맞춰줘서 잎에서 물방울이 일액이 안 생기면 병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잿빛 곰팡이, 흰가루병, 녹균병, 썩은병 이런 병들은 비료를 적게 해줘서 일액이 맺어서 아미노산 단백질에 의해서 균이 와서 그 영양소 발현돼서 뿌리를 우리 식물체에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탄저병은 별개입니다. 탄저병은 포자가 하늘에서 날아가고 뚝더리 이거 뚫고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과피를 뚫는 거고 그냥 지가 힘이 있어가 뚫고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잿빛 곰팡이 종류 아미노산 단백질이 전자에 먼저 있어야만이 균이 발생해서 뚫고 들어가는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강, 인삼, 복분자, 구기자, 숙지향 이런 작물들이 여름에 질병을 시드름병, 썩은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는 비료가 되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인삼밭에 농약 치는 것보다 인삼 흙골에 요소비료 한 번 뿌리면 병을 안 합니다. 잎에서 일액을 맺어서 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슬을 맺어서. 그래서 토양의 성분과 비료량은 하늘 땅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추비를 쓸 때는 공기에 따는 작물들은 작년에 경산에서 우리 배경씨가 복숭아 따면서 요소비료 얻고 있어요. 복숭아를 따면서 요소비료 얻어요. 우리 회원들이 산딸기 따다가 산딸기가 물러지면 요소 얻고 있어요. 산딸기 따나고 잘 썩으면 그거는 잎에서 물이 떨어져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있어서 곰팡이들이 잘 썩는 거예요.
고추밭에 양파밭에 마지막 비료 추비할 때 NK 뿌리면 잘 썩어버려요. 그 말은 공기에 이 공기에 가리가 많아서 더위를 더 많이 조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리 성분이 많으면 힘줄이 노래지고 잎이 오므려지고 노란 반점이야 시켜요. 잎 테두리에 노래 타고 그래서 잎은 항시 펴져 있고 살이 쪄서 힘줄이 노란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지금 상반기 여기까지만 아시면 후반기에는 클리 배울 거 없습니다. 왜? 비료 뿌리라 하는 거 영양치라는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비료량이 안 맞으면 식물은 바로 나빠져요. 그런데 비 오고 난 뒤에 고추밭에 물이 들었다. 고추가 역병이 왔다. 참깨가 시들었다. 들깨가 시들어 죽는다. 감자가 줄기가 시들은다. 마른다. 이것들은 자기가 먹었던 입속에 영양이 작아서 물을 많이 빨아먹고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많이 뿌려도 괜찮은 것들은 노지고추, 감자, 청강, 인삼 뭐 이런 다양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비 오기 전에 밭에 일하기 좋을 때 영양제 치거나 약을 칠 때 설탕을 5kg 물 한 마리는 200g 요걸 넣어가지고 비 오기 전에 딱 치우면 고추가 여름에 7월달에 요까지 물이 들어도 안 죽어요. 우리 한가만 놓고 회원들이 여름에 7월 중순 넘어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보가 터져서 아침에 고추밭에 가니 고추가 모가지만 딱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물 빠지고 나면 다 살아가 다 따고 있어요. 산사태가 나가지고 고추밭에 물이 줄줄 내려가요. 한 폭이 다 죽습니다. 잎이 탄수화물이 많으면 뿌리가 설산 안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주 재료는 바로 들어가면 설탕, 뿌리로 들어가면 요소. 이 두 종류가 잎으로 가면 탄수화물을 그런데 그 말이 내나 설탕이에요. 근데 식물의 주 힘의 에너지는 요놈이 탄수화물. 그래서 우리가 NK 주스일 때 좋다, 보약이다, 품질이 좋다. 더울 때는 안 맞다. 더울 때는 안 맞다. 그런데 요소가 좋다. 겨울에 요소 뿌리가 잘못 죽고 얼어 죽고. 왜 그러냐? 이건 차바지거든요. 근데 요소를 뿌렸을 때는 연면식을 설탕이가 발라서 잡아주는 거예요. 딱 바로 시원한 거예요. 그런 황금알농법의 많은 강의 내용들을 익히고 배운다면 정말 프로가 될 때까지 기술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 프로의 회원들이 지금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우지 마라, 이제 다 배웠다. 그 다 배우고 나면 이분들이 안 배웠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왜 그랬겠습니까? 황금알농법 대표는 보는 것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안 본 것까지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다 배웠다고 인정한 분들은 그 분야의 최고이기 때문에 꼭 거기를 가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알려주라. 우리나라 국가가 잘 살게 해라. 우리 국민들이 좋은 먹거리를 먹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땅에서 생산된 과실들이 수출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더 좋은 품질을 생산하면 더 많은 과일들이 수출길에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못 가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국제적으로 비료 가격은 비슷합니다. 전 세계가. 비료 가격이 비슷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보다 비료 가격이 싸게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비료가 쌉니다. 훨씬.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민들은 농업 농산물에 세금이 없습니다. 일본에는 농업 농산물에 세금이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역량을 발휘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국가에 대응되고
국민이 먹었을 때 먹거리가 안전하고 좋은 걸 만들어야 된다. 요소를 적절히 잘 줘서 잎이 굵으면 질병을 적게 하기 때문에 농약을 적게 써야 된다. 그래서 잿빛곰팡이야, 흰가루병, 녹균병, 썩은병 이런 병들은 질소로가 다 잡을 수 있는 병들이 있으면 안 되면 되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는 또 영양이 따라가서 잎으로 보충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비료량을 늘려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후반기 농사에서는 칼날을 많습니다. 사과 기준, 만생종이 기준이고 단감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때는 칼라 1.5리터에 설탕을 쓴다면 이거는 무게 빼갖기 만들기 때문에 500g에서 1kg 정도 양을 적게 씁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해서 마지막에 드릴게요. 본인 혼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낭비되니까 사람 피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리를 쓸 때는 꼭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가리를 쓸 때는 가리 비료를 첨가할 때는 잎의 힘줄이 색이 연할 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리 비료를 첨가할 때는 색의 힘줄이 연할 때 해야 된다. 후반기 농사에서는 칼라에 칼슘이 많이 들었습니다. 1.5리터의 설탕, 작물에 따라서 뿌리가 지상부에서 과실이 없는 것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봉지 싼 것도 괜찮고, 근데 봉지 쌌더라도 봉지 안에 물이 배이 들어가면 또 차이가 일어나요. 설탕은. 그래서 설탕은 1에서 3kg까지 쓸 수 있으나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양도 더 줄여야 됩니다. 500g으로. 500g. 그래서 가리를 쓸 때는 좋긴 하나 문제는 잎에 질소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가리를 사용해라.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5월 10일날 이렇게 해놓고 어디에부터 월급 거리에도 하고 설탕하고 둘찌개 언제까지 주고 칼라 볼들은 오전에는 과수에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왔다 갔다 보면 이것저것 안 되니까. 네. 과수에 질문을 받아서 고추에 유튜브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지금 하고 그 오후에 강의 때 원회장을 하고 지금 과수에만 조금 집중해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여기 있네. 눈이 부풀 때. 그건 관계 없습니다. 눈이 안 났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눈이 안 났을 때는 오전에 하나 오후에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눈이 나서 잎이 자라고 있을 때는 오전, 오후, 피공이 열렸을 때 다릅니다. 그래서 목매 시비를 했을 때 눈 속에서도 탈수가 되고 냉해가 일어납니다. 거기 카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지금 가을에 단풍 들이기라든지 겨울에 유막 코팅이라든지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 전체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농전 시기 할때 예. 되면 보통 한우로 소독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때 그 같이 섞어서 상관이 없나요? 우리 회원들이 안 합니다. 황을 안 하고 요렇게 황을 안 하고 황을 하면 장점은 많습니다. 황이 그 황이 달라붙어 오래 있는데 균은 외부에서 옵니다. 근데 황이 달라붙어 있는 건 전에 있는 균을 죽이기만 한 거지 아미노산 단백질이 잎에서 흘러나와서 그게 새로 묻어 있으면 그게 새순에는 황이 안 묻었습니다.
그 전작기 전에 있는 균을 죽이는 거고 냄새가 나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써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식용유나 이렇게 했을 때 기름이 산화가 돼서 영양으로 바뀝니다. 좋은 방법을 배워내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동반합니다. 예. 설탕은 어떤 거 쓰는 게 좋아요? 흰설탕도 있고 흰설탕도 제일 싼 거. 백설탕 큰 게 제일 쌉니다. 백설탕이. 그래서 백설탕이 싸다. 예. 연면 시비는 몇 번 하는 게 좋습니까? 잎이 다 자라면 어릴 때 그 봄에는 잎이 오므리기에 살이 찐 거다. 폐잎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봄에는 다 자란 잎은 오므리면 큰일 난다. 펴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반대입니다. 봄에는 힘줄이 굵어야 된다. 그러면 더 큰다. 그래서 비가 와버리면 다 자라서 잎이 펴집니다. 봄에 연면시를 했는데 비가 오고 3일 동안 햇빛이 났다. 잎이 펴져 끝나버립니다. 세포도 안 늘어납니다. 봄에 잎이 약간 말아나야 돼. 그래야만이 과실이 크고 소가가 안 나옵니다. 복숭아 아래 것도 똑같습니다. 그 동시에 익으면 황금 원업법은 과실이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래 거랑 위에 거랑 크기가 똑같습니다. 동시에 익으면.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료가 계속 연면시 해주면 잎에서 영향이 내려가니까 뿌리에서 동시에 공급을 동시에 받아요. 예. 이 한국말 교육하고 나면 그린하고 컬러하고 사기 줍니까 같이요? 농협 공동구매가, 농협이라는 장관 공동구매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니고요. 예, 그 개인 구매가는 별개고요. 개인 구매가는 현장에서 오늘 저 왔을 때 판매하면 12만 원, 사무실에서 택배로 받으면 택배로 5,000원, 12만 5천원 그렇게 있습니다. 공동구매하면 몇 프로 비신데? 10만 2천원에 현장 도착합니다. 48개 안팔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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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 예. 어디 가나 가수농장에는 비료를 절대 치지 마라. 특히나 요새 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오늘 뭐 여기 말들도 하겠지만 거기 비료 받아놔야 돼. 맞습니다. 교육을 일을 몇 군데 가보는데 한 대만 다 틀려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께서는 뭐 요소 비료를 많이 치라고 딴 데 가면 비료 절대 치지 마라. 어느 말을 들어야 돼. 조금 많이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가서 비료만 잡으면 잎은 살이 쪄서 피어나야 됩니다. 살이 쪄서 피어나야 되는데 살이 빠진 놈은 더위를 많이 타고 영양을 뭔가 토해내고 있습니다. 비료 먹은 걸 토해내서 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뒤 모르면 어떤 말이 있는지 못하겠습니까? 모르면 모르는 말을 알 거고 알면 아는 말을 알겠죠. 그 장날 가서 수박도 팔고 호박도 팔고 감자도 팔고 고구마도 팔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몫입니다. 감자 맛있다고 핵감자 파란 감자 장사를 원망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요? 냄비를 태워 먹었는데 감자 삶다가 냄비를 태워 먹었는데 그러면 감자 장사를 원망해야 됩니까? 내가 불을 잘못 본 내가 원망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숫자를 써야 된다. 1, 2, 3, 4 숫자를 꼭 써야 됩니다.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숫자가 없고 그냥 맞더라 카더라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아는 데까지 끄집어내 놨습니다. 요소를 먹었을 때는 뿌리가 끈끈 미생물이 소화시켜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드는데 우리가 줬던 미생물을 줘버리면 얘를 먹고 방구를 깨버려요. 식물에 지가 키우고 있는 미생물과 우리가 인위적으로 줬던 미생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황금알 농법 회원들은 기술이 좀 올라간 분들은 집에 요소부터 꽉 채워놓고 있어요. 강사님, 그런데 질소질이 많이 들어가면 장도라든가 모든 착색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진다고. 최고 빨리 나옵니다. 빨리 나와요. 최고 좋게 나오고 더위를 타서 잎이 얇아서 머뭇머뭇하고 나빠져 있는데 우리가 가을에 단감을 비를 적게 준 걸 따먹어보면 과일 속에 안에 끄먹끄먹한 점이 있어요. 요거는 타닌 성분이 결정이 돼서 그래요. 굳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과실이 익었는데 먹으면 털번 거 있어요. 그거는 여름에 고온장애로서 타닌 성분이 안에 세포에서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과실이 익으면 순하고 맛있어야 되는데 당이 떨어지고 위에는 맛있고 밑에는 맛없는 거 이것들은 다 가리 과다입니다. 예. 시도 때도 없이 주라는 거죠. 잎이 살이 찔 때까지 주고 힘줄이 노라면 된다. 연맥이. 그럼 양을 예를 들어 몇 평에 얼마? 기계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한테 안 물어보려면 잎의 색깔을 보면 진녹색이고 펴져 있고 살이 쪄서 볼록볼록볼록 앵무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갔을 때 잎 테두리에 잎을 안 매려야 됩니다. 예. 아닙니다. 가위를 쓰는 연매십의 목적은 잎에 질소분이 많아서 엽색이 힘줄이 힐때서야 됩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내가 사용했던 연매십의 양에 의해서 잎이 자라는 힘줄이 뿌리에서 초기에는 안 가져오나요? 우리가 초기에는 뿌리에서 영향을 가져오지 못해요. 그러면 질소분도 없지만은 토양에 가리 성분이 많아도 가리가 없어요. 토양에는 인산가리가 고다되어 있는데 잎에는 인산가리가 없어요. 이럴 때는 연면실에 가리를 써야 됩니다. 써서 꽂는 분할을 초기에 일찍 시켜주는 거죠. 뭐 시기가 약을 갖다가 절대 이슬 쓰는 좋으냐 저녁 쓰는 좋아요. 전적답이 시험이 좋습니다. 이슬에 쓰는 것 같으면 장점은 일액을 씻어내는 장점도 있지만은 문제는 기공이 열렸을 때 늦게 살펴버리면 그 잎이 말라가지고 고실러져 버린다. 예. 예. 작년에 우리가 포도를 그 과일을 생산했는데 우리 포도는 저 밑에서 오히려 당이 저 밑에 적게 나와요. 예. 작년에 대표님 전화하고 얘기해가지고 벼슬을 당이 이보다 밑이 되게 잘 나와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벼슬 영향인 거예요. 잎이 두꺼워야 당이 나온다. 요소 주면 당이 더 나와요. 다른 사람은 저 밑에 당이 안 나는데 내 거만 당이 밑에 되게 잘 나와요. 그렇죠. 맞습니다. 작년도에 사이마스켓에 요소비로 줘가지고 당 올라가가지고 잘 팔았다고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없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유튜브에서 아마 황금알 농법 치고 한 칸 띄우고 사과나 복숭아, 샤인마스켓 하면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 내용들이 많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면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